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볼 게 철골이죠. 12강 철골. 그래서 요걸로 먼저 보여야겠다.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글씨만 있어가지고. 오늘 철거 구조니까. 여러분, 첫째 시간 이거 본 기억 나나요? 첫째 시간에 막 이거 막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오늘 여러분 철골 구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철골 구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철이잖아요. 철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단면에 비해서, 그러니까 철 단면에 비해서, 물론 단면에 비해서 가볍다는 거, 철이. 그러니까 철이, 단면에 가볍다는 강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를 적게 쓰고도 훨씬 더 강한 재료를 쓰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H빔이죠, 이게. 이거 H빔 형광이죠. H형광이잖아요. H형광 같은 경우는 우리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면 네모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모나게 하지 않고 이렇게 H형자로 해도 더 네모나게 콘크리트보다 더 강한 강도를 가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이 훨씬 적은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적잖아요, 단면이. 면적이 적은 거에도 불구하고 더 그거에 비해서 강한 강도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철골 구조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철이. 그러면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단면이 아주 적게 쓰고도 강한 강도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재료를 쓴다면 훨씬 더 높게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 뭐 100층 정도, 60층 이상 넘어가는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철골 구조로 하면은 훨씬 더, 초고층 건물에 훨씬 더 적합한 그런 자재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철골 구조가 단점이 있어요, 단점. 철골 구조는. 뭐가 단점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단면이 적은 걸 길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긴 하지만 너무 길게 만든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을 맞다 보면 이렇게 짧은 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은 기둥이 있다고 칩시다. HB. 그리고 아무리 눌러도 그 형태를 유지하겠지만 이게 좀 길어요, 이렇게. 이거 강도가 세단 말이에요. 근데 눌렀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강도와는 관계없이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팡 이렇게 압축력을 압축력에 버티지만 어떤 예상치 못한 쪽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터지는 경우에 이거 좌골이라고 하는데 좌골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좌골이 해가지고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철은 또 내화 구조이긴 하지만 열을 받으면 강도가 좀 줄어들어요. 열을 받더라도 강도가 줄어들지 않는 게 이제 내화 구조인데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열을 받으면 좀 그래서 열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 피복을 하면 돼. 피복. 그래서 철골에다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를 피복한다고 했잖아요. 콘크리트를 피복하는 게 철골 콘크리트 구조이고 콘크리트를 피복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쇼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또는 단열재라든가 이거를 부착을 해가지고 화재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 그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철골 구조 같은 경우는 뭐 마냥 길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철골 구조를 내가 건물을 지은다고 할 때 철골을 뭐 50m짜리 철골 H빔을 운반하려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보통 잘라서 운반하단 말이에요. 보통 10m 이상 넘어가면 운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현장에서 잘라가지고 그러면 접합해야 되죠. 접합. 같이 붙여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골 구조에서의 키포인트는 어떻게 접합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접합 방법이죠. 플랜지랑 외부랑 플랜지 외부 플랜지에다가 이렇게 마찰 접합 또는 뭐 핀 접합을 한 건데 마찰 접합으로 우리 마찰력에 의해서 딱 강접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접합과 관련, 용접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접합을 하는 방법들, 이렇게 접합을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철골 구조의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용접을 하거나 고로포트로 접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롯데워드죠.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이 가운데는 코어예요. 코어는 RC 구조예요. RC 구조라면 철골 구조, 철골 콘크리트 구조이고, 요기 엘리베이터 홀, 그 코어 주변에다가 철골로 기둥을 세운 다음에 데크플레이트 세워가지고 우리 만든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골 구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요게 뭐예요, 요거? 요게 여러분 뉴욕 가면 한번 가보세요. 플랫 아이언 빌딩인데,
철골 구조로, 이것도 철골 구조의 뭐 그냥 시발점이라고 보면 되죠. 보기에는 뭐 돌로 쌓은 것 같지만 외부 마감만 돌이고 실제로 구조는 철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벌써 미국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반에 벌써 철골로 된 건물을 뭐 최초의 철골 구조의 건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서 플랫 아이언 빌딩 같은 경우 우리 다레미 빌딩이라고 또 얘기하죠. 요거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미스 반데로의 여기 지금 시그넷 빌딩, 여기 이제 시그넷 빌딩이에요. 미스 반데로의 시그넷 빌딩. 요게 대표적으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욕에 가면, 저도 뉴욕에 한번 가봤지만 못 봤어 이거. 왜냐면 다른 거 보느라고. 뉴욕 가가지고 뭐 타임스퀘어 가고, 왜냐면 뉴욕에 오래 못 있었거든요. 올해 뉴욕에 한 이틀 정도밖에 못 있는 상황이라. 근데 만약에 가고 싶었지만, 저 옛날에 미국에 갔다가 모아원수 갔다가 잠깐 이제 뉴욕에 잠깐 갔었는데, 요거 여러분들은 뉴욕 가면은 뭐 타임스퀘어도 좋고 다 좋지만 뭐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여기 시그넷 빌딩 가면 1층에 여기 유명한 뭐 레스토랑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사계절 뭐 포시즌인가 뭐 이렇게 하면 있어요. 그래서 밥도 먹고, 여기 미스 반데로에 이게 다 철골 구조예요. 단면을 보면 H빔을 놓고 철판 가운데다가 콘크리트를 넣은 거죠. 철골 구조. 그리고 밖에다 이렇게 H빔 같은 거를 외장으로 이렇게 H빔 같은 거를 밖에다 댔어요. 구조주의처럼 보여서. 사실은 이거는 구조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외장 느낌의, 이거 자체만 그냥 지시하는 거예요. 자기만. 커튼이라는 개념도 넣고 철골 콘크리트 구조를 지은 사실상 최초의 빌딩이에요. 사실상 최초의. 지금 뭐 종로 같은 데 가면 있을 법한 그런 건물이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50년대에 이미 이걸 만들었다. 우리나라 6.25 끝나고 왔다 갔다 했을 때 얘네들 벌써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얘네들 거의 최초의 빌딩이에요. 이게. 그 전에 어떻게 졌냐면은 건물이 이렇게 졌어요. 얘네들도. 여기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기억나요? 이렇게 갔다. 왜냐면 100층짜리 건물인데 콘크리트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콘크리트 자중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사선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법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선 제한 때문에 건물이 삼각형 모양으로 건물이 있었죠. 근데 요거 질 때만 해도 법규를 검토한 거지만 원래는 이렇게 져야 돼요. 예. 사선 제한이 따르면 이렇게 지는 효율적이에요. 그래야지 사선 제한 법규를 넘어가는데 그냥 사선 제한 무시하고 포기한 거야. 그만큼 포기한 대신에 광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장.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요거를 설명하다 보니, 어디 갔냐? 자, 그래서 철골구조를 벗어봅시다.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이걸 보는 거죠. 빨리 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되게 결론에 설명한 거죠. 자, 철골의 구조는 뭐 철골로 지금 강구조라고 하고, 자, 철골 구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현관 또는 강판을 형태가 있는 강이랑 강판, 판 형태로 된 거를 갖다가 어떻게 접합하거나, 용접을 해가지고 만든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광을 쓰고 어떻게 접합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마 뒤에 나왔을 거고. 자,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둥, 벽체, 뭐, 각각의 부재로 쓴 구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철골 구조의 개론이고, 장단점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뭐죠? 다 고층 건물에 적합하고 스팬이 크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화적이고 또 내구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건물을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 높이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 대신에 열에 약하다. 그래서 피복을 해줘야 된다. 피복을 해주고, 또 아까 했던 건 좌골이 되기 쉽다. 좌골 예기치 않게 변형이 되는 좌골이 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좌골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녹슬기 쉽다. 그래서 방청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피복을 안 해줄 경우에는 방청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방청 도료를 쓴 거 뭐냐면 여러분들 금문교 있죠.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교. 그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금문교 있어요. 금문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알아요? 인터넷 한번 찍어보세요. 보면 알 거야,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쳐. 금문교.
이거 알죠, 이거. 이거 알잖아요. 근본교. 자,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라 구조물이잖아요. 교각이다 보니까. 그래서 콘크리트를 피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방송도로를 칠한 거예요. 방송도로가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거예요. 여기, 요거, 녹슬기 쉽다.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청도로를 우리가 뿌려줘야 되는 거죠. 피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넘어가고. 어떻게? 그 철골 구조가 부식되기 쉽다고 여기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무슨 공사를 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피복을 한다는 거야. 미리 콘크리트가 노출되지 않게. 보통 우리가 녹슬는 거는 외기에 노출돼가지고 외기에 있는 이제 수분이랑 합쳐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피복이라는 거예요. 피복. 우리가 콘크리트를 뿜실해가지고 뿌려주는 거야. 뿌려주고 아니면은 콘크리트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려. 그게 철골 구조. 그러니까 철골 콘크리트는 아예 콘크리트로 아예 감싸버리거나,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골. 아니면 철골, 이 H빔을 콘크리트로 아예 그냥 쌓아버리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쇼크리트라 해가지고, 우리 이제 콘크리트 뿜칠 같은 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마트 주차장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위에 보면은, 데크플레이 빔에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종이가루 같은 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같은 거 볼 거야. 종이가루. 자글자글한 거. 그게 이제 콘크리트를 이렇게 뿜실려가지고, 이게 뿌려준 거거든. 그렇게 뿌려주면은 공기랑 접촉이 차단돼가지고. 그리고 공기랑만 접촉이 차단되지만, 불하고도. 그건 사실 내화 때문에. 뭐 이제 녹쓰는 거는 사실 뭐 그렇다고 치고, 사실 불 나면은 위험한 거니까. 그래서 피복을 해주는 거야. 피복을 해주고. 근데 만약에 피복을 안 해주는 경우, H빔으로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까 봤던 공장 같은 경우. 공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냥 피복을 안 한 경우는 그냥 빨간색 그런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거기도 뿌려줘야 돼요. 공장도 불 나잖아. 그래서 아니면 가건물 같은 경우는 뭐 축사라든지 가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H빔 그냥 노출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창고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칠해줘요.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칠해줘야 돼 있어요. 저것도 샌프란시스코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칠해줘요. 왜냐면 저게 금방 피복이 벗겨지니까. 그래서 뭐가 뭐지?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됐죠? 그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철강 재료에 어떤 재료가 있나를 어떤 재료에 어떤 형태가 있나를 먼저 보면, 이 글씨로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보면 막 졸려요. 그래서 그냥 포인트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 철에는 뭐가 있어요? 철? 우리가 철하고 강하고 철강이 있잖아요. 포항제철이 있고, 뭐 동국제강 뭐 이렇게 있잖아요. 동국제강, 뭐 포항제철 뭐 이렇게 있어요. 포항제철은 철만 만드는 데예요. 그리고 제강에는 무슨 제강? 강을 만드는 강. 철하고 강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물론 포항제철에서 강도 만들지, 여러 가지 다 만들지만 옛날 철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철을 만든 다음에 그 철을 또 재련한 걸 강이라고 해요. 뭐 강. 보통 우리가 H형강이잖아요. 우리 철공 구조에서 쓰는 형광 같은 경우, 뭐 또 본강, 보면 청광, 본강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밑에 강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강은 조금 철보다 조금 탄소량이 좀 적은 거예요. 우리 주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주철은 딱딱하지만 너무 딱딱해가지고 깨져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뚜껑 같은 경우 쇠망치로 또 켜지면 깨질 수도 있어요. 강도는 강하지만. 그래서 강도가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유연한 게 더 좋은 자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철을 한번 재련해가지고 강으로 만들어가지고 탄소량을 좀 조절해가지고 강으로 만들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재료는 강, 건축물에서 쓰는 거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쓰는 게 H형 강. 그 강을 어떻게 쓰냐? 강판이에요. 본강, 형강, 강관. 다 강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경량 형광도 있고. 그리고 강을 쓰는 거야, 강. 판 형태로 쓴 거야, 이렇게 판 형태로 쓴 거예요. 이렇게 판으로 된 강을 우리가 강판이라고 해요, 강판. 이 강판을 그냥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H빔을 쓰잖아요, 보통. H빔을 이렇게 용접했어요. 공장에 가면 이렇게 공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H빔 공장에서 용접한다면 이렇게 양쪽에서
용접을 해가지고, 기계로 용접을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현장에서 용접하는 방법도 있어요. 현장에서 용접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H빔을 현장에서 어떻게 다 만들어. 그래서 보통 공장에서 제작해서 우리가 쓰는 게 이 형태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여기 H빔이죠. 여기 보면 R값이 있잖아요. 여기 다 용접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거를 한 번에 강이라고 하는 주로 아변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변. 눌러가지고 만드는 건데, 누른 강판을 조립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면, 그래서 판재로 쓰고, 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에 채워진 걸 얘기하는 거. 안에 채워져 있는 강을 얘기하는 거고, 안이 비어져 있으면 파이프, 강관이에요. 그래서 비어있느냐, 채워져 있느냐.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형광이죠, 형광. 형광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강인 거예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H형광. 이게 형광의 종류예요. T형광, L형광, C형광, H형광, I형광.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리고 이거 본광이죠. 안에 채워져 있는 건 본광이고, 강관이죠, 강관. 비어져 있는 건 파이프. 그래서 이제 강의 형태, 일단 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구조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치수에 대한 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그냥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강을 그냥 한 번에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길이를 15m 잘라서 가져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거를 다 접합을 해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골 구조에서의 핵심은 어떤 거를 어떻게 접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접합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뒤에 보면 고력볼트 접합이 있어요. 이거 볼트 접합이 있고 고력볼트 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용접 접합이 있어요. 그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현재는 고력볼트랑 용접을 가장 많이 쓰고 밑에 그냥 고력이 아닌 그냥 볼트가 있어요. 그냥 고력이 아니라 그냥 볼트가 있고 그리고 리벳치기 이건 리벳과 하는 거. 리벳이라고 하는 거는 리벳치기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여기 책에는 리벳이 아마 나와 있긴 한데 과감하게 뺐어요. 리벳 같은 거 열을 넣어가지고 리벳치기는 열을 넣어가지고 때리면 둥근 모처럼 되는 그런 형태가 리벳치기예요. 이게 그림이 있나? 리벳치기를 참고로 보면, 근데 요즘 교과서에만 나오는 거고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라. 리벳치기가 어디 있나? 잠깐만. 사진이 없네. 일단 아무튼 리벳치기는 뭐 인터넷 쳐보면 나오긴 하죠. 어쨌든 리벳치기는 과감하게 제가 뺐고 같이 쓰지 않은 거니까. 자, 리벳치기가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서 용어만 제가 정리할게요. 용어만. 리벳은 뭐예요? 열을 가한 다음에 리벳치기 때리는 그 기기로 때리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 형태가 나와가지고 연결하는 게 리벳치기인데, 자, 리벳치기에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요 구멍 있죠? 구멍에다가 리벳을 놓고 때리는 건데, 요 구멍의 간격을 피치라고 해요, 피치. 요거는 이제 리벳치기가 아니라 일반 고력볼트에서도 공통적으로 쓰는 거니까, 요거 피치. 요 리벳 구멍의 간격을 피치라고 하고, 자, 요 피치를 우리가 리벳치기로 계속 이어서 쓰잖아요. 이어서 쓴단 말이야, 계속. 한 줄 이어서. 그거를 게이지 라인이라고 해요, 용어가. 게이지 라인이라고 하고, 그 게이지 라인과 게이지 라인 사이를 게이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게이지 라인과 게이지 라인의 간격을 사이라고 하고, 요 지금 리벳치기 구멍이랑 또는 뭐 볼트 구멍이랑 끝부분의 거리, 요 연단거리. 요 거리를 연단거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요 지금 구조물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 그 부분과의 간격을 우리가 클리어런스라고 하고, 그립은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립은. 그래서 요 용어들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세요. 용어들은 요 리벳치기에서 나오지만 고력볼트 접합에서 똑같이 쓰는 용어예요. 거리라든가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볼트 접합. 자, 볼트 접합은 그냥 우리 가조립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력볼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볼트예요. 일반 볼트 같은 경우 우리가 철골을 우리가
공장에서 우리가 제작을 할 때 여러분들 철골로 건물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철골이 자재가 가져와가지고 막 기둥부터 보고 막 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세우기 시작을 해요. 여기 하나 뭐 있으니까 이거 봅시다. 이거. 철골을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기둥을 세운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여기 용접해 온 거를 현장에서 요 보랑 현장에서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현장에서 물론 하지만 공장에서 먼저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만들기 전에 공장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공장에서 가조립을 한번 해봐요. 가조립을. 왜냐면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현장 왔는데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조립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해체한 다음에 현장으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본조립을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그래서 2번 하는 거, 2번. 그래서 가조립할 때 보통 가조립을 하거나 그리고 조립을 한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조립을 한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조립을 했다 씁시다. 조립한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좀 변형이 이룰 수 있어요. 처음에 조립할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간략하게만 이렇게 조립을 해놓고 나중에 변형이 좀 되고 나면은 기다렸다가 그때 가가지고 다시 본조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조립을 해버리면 이쪽에서 본조립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씩만 채워놓고 기다렸다가 변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본조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가조립용으로. 가조립용 같은 경우를 쓰거나,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볼트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가조립용이나 가설건물용으로 사용하거나, 일반적인 주요 건물에는 사용하지 못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셔라고 하는데 와셔 같은 걸 넣어가지고 조금 더 긴결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가지고 조립을 하는 게 보통 우리가 볼트 조임이라고 하고, 볼트 접합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조금 이제 강화된 게 고장력 볼트예요. 고력볼트. 고력볼트. 자, 고력볼트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마찰 접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지금 기둥이 우리가 제작할 때 이렇게 공장에서 용접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기둥을 이렇게 가져와요. 이렇게. 공장에서 여기 요 부분을 용접을 해줘. 미리 다 용접을 해가지고. 그러면 현장에 와가지고 여기다 현장에 와가지고 크레인으로 볼을 올려가지고 막 건들건들 하잖아요. 건들건들 하는 거를 이렇게 판을 덧대가지고 판을 여기 외부라고 외부 플랜지라고 그래요. 외부 플랜지라고 하는데 플랜지와 외부랑 플랜지에 다 같이 이렇게 판을 덧대가지고 양쪽에서 마찰력으로 이렇게 볼트를 이렇게 조여가지고 마찰력으로 의해서 지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단력에 의한 게 아니라 이 볼트의 전단력에 의한 게 아니라 이 덧판의 이 마찰력에 의해서 지지가 되는 게 바로 고장력 볼트, 고력볼트예요. 고력볼트. 그래서 자, 고력볼트를 사용하는 접합을 한다. 그래서 이 고력볼트 접합하면 뭐예요? 리베치기 같은 거 할 때는 이 망치로 때리는 거라서 소음이 나지만 이건 소음이 없고 그리고 빨리 할 수 있고 또 설비가 또 간단해요. 열을 가한 다음에 기계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토크렌치 같은 거를 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음도 없고 현장에서 작업하기도 쉽고 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마찰 접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장력 볼트이고 특징이고 여러분들은 고장력 볼트에 그냥 개념만 그냥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용접에 의한 접합이 있죠. 용접. 근데 아무리 고장력 볼트에는 접합이라 하더라도 조금 약간 삐걱거리거나 좀 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강성이 100% 완전히 딱 강접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고력볼트를 하더라도 언젠가 좀 풀어지기 때문에 다시 또 조여져야 될 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용접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하나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일치. 아니면 용접 녹여가지고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접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강력하다는 거. 접합부가 완전 강접합이 된다는 게 특징이죠. 그런 특징이 있고 또 덧대지 않으니까 덧대거나 볼트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용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강제량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이거 소음이 안 나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용접을 해놓으면 이게 용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용접 결함 같은 게 있는데, 자, 그렇게 확인하기 어려워서 용접부 검사에 조금 이제 비파일 검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용접의 특징이에요. 용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가스 압점 기억나나요? 가스 압점 기억나나요? 철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 철근끼리 이렇게 이었잖아요. 열을 가해가지고 800도 정도 열을 가한 다음에 압력을 가해서 하니까 가스 압점. 부풀어 오르면 붙은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자, 가스 합점도 용접이 대표적이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현장에서 하는 게 아크 용접이에요. 아크. 플렉스 요 봉으로, 플렉스가 하는 봉이랑 아크를 이용해가지고, 용접, 모재랑 요 용접 할 거랑 요 플렉스 요거 녹여가지고, 서로 녹여가지고 붙이는 게 이제 아크 용접이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크 용접이고, 뭐, 서브머지드랑 전기 저항 용접은 공장에서 쓰는 거예요. 요거는 아예 밀폐돼, 공기랑 접하지 않게 하는 용접이고, 전기 저항열을 이용해가지고 기계로 하는 방법이 있다. 뭐, 이거 뭐 가장 많이 쓰는 아크 용접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용접의 특징이랑 종류에 뭐가 같고, 뒤에 가면 맞대 용접과 필름 용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용접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이제 아크 용접에서, 요거 아까 얘기했죠. 다 밑에 나와 있네요. 이거부터, 공장에서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하면,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같은 경우는 공기랑 접하지 않게, 밀폐되게 하는 게 서브머지드고, 전기 용접 같은 경우는 전기 저항으로 이용한 거고, 자, 압점 같은 경우는 산소 아치를 하는 거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아크 용접이죠. 아크 용접이 아크를 이용해가지고, 피복제랑 아크를 이용해서 모재랑 아크를 녹여가면서, 모재랑 피복제를 녹여가면서 일체화시키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이제 맞댄 용접이 있어요. 서로 수평하게 하는 게 맞댄 용접이고, 직각으로 쓰는 게 이제 모살 용접. 이것도 이제 요즘 개념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뭐 아크 용접, 모살 용접에 뭐 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몰라 하더라도 직각으로 하는 거, 수평으로 하는 거, 맞댄 용접, 모살 용접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H빔 같은 거는 뭐 시험강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어떻게? 그냥 아크 용접 현장에서 만들 때는 이렇게 모살 용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 중요한 것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용접 기호예요, 용접 기호. 요건 여러분들 용접의 도면 표시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여기, 그 전에 먼저, 요거 루트. 모재 간격은 루트라고 그래요, 여기를. 여기, 우리가 보통 요거 맞댄 용접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맞댄 용접 할 때는 그냥 맞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홈을 파줘요. 홈을 파준 다음에, 요, 플렉스랑 모재를 녹여가면서 이렇게 요 안에다 채워가면서 서로 이렇게 붙이게 돼 있는데, 여기 명칭이 있어요. 요 각도, 요 V 커팅하는 각도를 개선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 지금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뿌리는 남겨놔야 돼요. 이걸 루트라고 하고, 요걸 목두께, 설두께라고 한다는 거 명칭. 자, 이걸 설명한 건 요것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용접 기호를 표시할 때,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용접 기호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어떻게 용접하냐. 사실 이렇게 하는 건데, 도면에다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용접하는 건데, 이렇게 표기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오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화살표로 가가지고, 요 밑에 게 반대쪽이에요. 밑에 게. 위에 게 반대쪽. 위에 게 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게, 요 지금 개선각이 90도로 하고, 밑에 게. 위에 거니까, 위에 게 밑에 거라는 거. 그리고 아래 게 위에 거. 이게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90도, 여기 90도로 한 다음에, 여기 지금 루트, 모재 간격은 3mm. 요 개선각의 목두께는 9mm. 그래서 9mm, 요건 16mm죠, 목두께가.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이제 기사시험 보잖아요. 기사시험 만약에 보면 4학년 들어가서 실기시험에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기시험에. 요걸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요 내용을 보고 이제 파악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요거 하나 정도만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용접 기호 나가는 거, 도면 표시하는 거. 요게 지금 맞댄 용접이고, 요게 지금 모살 용접. 모살 용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내가 있는 면, 반대편 해가지고, 이쪽 면에서 90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강 길이에요. 요걸 다리 길이라고, 목두께라고, 다리 길이 목두께. 그래서 목두께가 50에, 목두께가 13이죠, 13. 여기 보면. 다리 길이가 13이고, 용접 길이가 50. 용접 길이는 요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단속 용접이라 해가지고 길게 하기도 하지만, 이걸 끌어서 한단 말이야. 보통 길게 한 번에 쭉 가는 경우는 이제 공장에서 H빔으로 이제 아까 뭐 서브머지라든가 아크 용접할 때, 전기 저항 용접할 때는 한 번에 쭉 가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용접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쭉 안 가고 중간에 단속 용접해가지고 끌어서 가요. 그래서 끌어서 갔을 때
용접 길이랑 그 간격. 용접 길이가 50 간격으로 50짜리 용접 길이가 150 간격으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0짜리 용접을 150 간격으로 쓰고 다리 길이는 요 다리 길이는 또 얼마큼 올라왔냐? 다리 길이는 13mm 올라간다.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서 보더라도.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용접 결함에 대해서 봅시다. 용접 결함.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철골에서 우리가 용접을 할 때 단점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용접할 때 결함들이 있는 거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어떤 결함이 있는지 봅시다. 그래서 슬래그 감싸돌기. 우리가 용접봉으로 이렇게 가열하다 보면은 위에 뜨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슬래그 기억나나요? 슬래그 우리 슬래그 우리 혼합 시멘트 할 때 슬래그 기억나요? 슬래그 혼합 시멘트 할 때 슬래그 시멘트라고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위에 뜨는 거예요. 위에 뜨는 거. 위에 뜨는 찌꺼기 같은 거예요. 이런 슬래그들이 밑으로 감싸지는 거. 슬래그가 위로 떠야 되는데 밑에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고, 언더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접 부위에서 홈이 생기는 거. 오버랩은 넘치는 거. 공기봉 안에 블로우홀 해가지고 공기가 안에 맺힐 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내기가 어렵죠. 비파이공, 눈으로 안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피트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어떤 흠 같은 거라든가 균열 같은 것들을 필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입이 다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크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은정이라 해가지고 검은색, 생선 누나 은색 이런 반점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접 결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림으로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용접 결함과 관련된 내용들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용접 결함의 종류를 봤고요. 다음에 이제 철골 라면 구조에 대해서 봅시다. 라멘 구조는 뭐죠? 라멘 구조가 기둥과 보호로 이루어진 걸 라멘 구조라고 해요. 라멘에서 라면 구조, 기둥과 보 형태로 뼈대를, 그러니까 쉽게 뼈대로 이루어진 걸 라멘 구조라고 하고, 우리 철거인 콘크리트 시간에 배웠잖아요. 라멘 구조. 라멘이 없고 기둥이 없는 구조는 뭐가 있었죠? 아파트 같은 경우 벽식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우리가 라멘 구조가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쓰는 게 라멘 구조랑 그다음에 벽식 구조를 주로 많이 쓰죠. 근데 왜 라멘 구조를 쓰죠? 벽식 구조를 안 쓰고 라멘 구조를 쓰는 이유가 벽을 하는 게 더 편한가? 벽이 더 어려워요. 벽이 구조 계산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벽식 구조가 구조 계산이 더 어렵고, 라멘 구조가 심플하단 말이에요. 라멘 구조는 기둥 보니까 기둥이랑 보만 해석하면 되는데, 벽식 구조는 우리가 특수 구조라고 들어가지고 더 어렵게 그걸 다 계산해줘야 돼요. 이게 튼튼할 것 같은데 얼마큼 튼튼한 걸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라멘 구조는 그냥 기둥하고 보의 관계만 알면 되고, 나머지 슬라브나 좀 벽들은 구조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중만 관련돼요. 자중. 슬라브랑 벽은 실제로 건물이 받는 그런 구조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물론 옆에서 오는 지진하죠. 옆에서 미는 거와 관련이 있지만, 그래서 라멘 구조가 간단하다. 그래서 철골도 마찬가지로. 철골은 당연히 라멘 구조로 할 수밖에 없겠죠. 기둥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골 라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라멘자가 사실 빠져 있는 거예요. 철골 구조라고 하는 말에는 라멘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격자형으로 된 구조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로 기둥과 보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를 지지해주는 가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브라이스 옆에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난 가세라고, 사선 모양으로 난 걸 가세라고 하고, 새기둥은 중간에 있는 기둥.
다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철골 라면 구조는 주로 쓰는 형광이 H형광 써요. H형광. H형광 말고 다른 형광을 I형광 같은 거 쓰겠죠. 보 같은 경우는 I형광 같은 것도 가끔 쓰는데 사실 I형광도 H형광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I랑 H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비슷한. 그것도 I형광도 H형광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H형광을 주로 H형태 형광을 주로 쓰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고장용법. 아까 봤던 고력볼트를 이용해서 쓰는 거다. 용접이나 고력볼트를 이용해서 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뒤에 있는 장단점은 철거공사의 장점,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천천히 하겠다. 그래서 기둥에 보면, 기둥 같은 경우는 좌굴, 압축제이고, 기둥은 압축제이고, 기둥이 길면 좁지만, 기둥이 크다고 가지고 압축력이 뭐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지만,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휘어질 수 있다. 흥력에 의해서, 작은 흥력만 주어지더라도 쉽게 좌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좌굴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옆에서 미는 힘 같은 것들 있죠. 힘작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기둥의 단면형이라는 건 기둥의 크기를 얘기하면 돼요. 크기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좌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경우에는 기둥의 단면형을 고려해라. 좌골을 고려해서 기둥의 단면형을 굵기를 결정해라. 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기둥 H형광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다 현장에서 조립하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뭘 조립하냐면 판으로, 요 판떼기로. 요 시트 있죠? 철거 시트, 강판을, 요 강판 3개를 조립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좀, 단면이 굉장히 큰 것들. 단면이 엄청 큰 거는 현장에서 조립해서 써요. 근데, 아니면 이렇게 뭐 중간 뒤에 나가서 레티스를 뭐라든지, 또는 뭐 허리콤이라든지, 좀 규모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조립을 쓰지만, 요즘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냥 공장에서 제작하는 거예요, 제작. 단일 부재로. 공장에서 가져온 걸 쓴다라고 하는 거. 단일 부재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단일 부재 기둥을 보니까 H형광이 있고 I형광이 있고, 그 다음에 강관으로 쓰기도 한다. 강관이라는 건 파이프에 가죠. 파이프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강관 기둥을 쓰는 경우는 좀 소규모. 여러분 뭐 창고라든지 조그만 뭐 비닐하우스까지는 아니지만 뭐 축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파이프를 이용해서도 쓰기도 한다. 근데 그래서 파이프가 그래서 단일 이렇게 쓴다. 강관, A형광, H형광 많이 쓰고. 그래서 밑에 2번에 보면 기둥 설계할 때 좌굴 길이를 계산해라.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구조 시간에 내가 쇠자를 항상 갖다 놓은 거 항상 까먹네. 이렇게 강접합이 있고, 이렇게 단순 접합이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기둥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지진에 대해서 좀 유연한 형태인 거고, 꽉 잡고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한쪽은 꽉 잡고 한쪽은 이렇게 덜렁덜렁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그 형태에 따라서 좌골하는 양상이 달라지더라. 좌골하는 양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유연하게 설계하는 게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좌골을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한쪽이 고정단이고 한쪽이 자유단이라고 해요. 자유단이고 고정단. 이런 경우가 좀 좌골이 좀 심한 경우죠. 그래서 좌골의 양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좌골 길이를 고려해라. 그걸 맞춰. 기둥을 어떻게 지지하냐에 따라서 좌골하는 계산식이 좀 있는데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계에 반영해라. 그런 거고. 좌골이라고 건 정인 거고. 그죠? 똑같은 기둥이라도 긴 기둥이 더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기둥 같은 경우는 좌골 할 리가 없겠죠. 그죠? 아무래도. 근데 요게
똑같은 단면인데 길어버리면 좌골하기가 쉽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기둥하고는 좌골 관련 건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구조역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자세한 거는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호 봅시다. 보는 보의 종류를 봅시다. 보의 종류. 일반적으로 이제 이 I자 형태로 생기기도 했지만 H형광처럼 보이기도 하죠. H자, H자 다 같이 보여요. 그래서 형광보, 형태를 가지고 있는 보. 형광보라고 하는 거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장에서 용접을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요거를 요판, 플랜지, 외부 플랜지. 이걸 알아두세요. 요게 플랜지라고 하고요. 플랜지, 외부, 요거 플랜지라고 해요. 각각의 플랜지 외부 사이를 공장에서 용접을 해서 가지고 온 형광을 쓰는 거고, 현장에서 그냥 조립을 할 수도 있어요. 조립보예요, 조립각. 조립할 때는 용접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볼트죠. 볼트나 또는 아까 했던 것처럼 핀 같은 거, 핀. 볼트라든지, 핀 접합. 리벳으로 조립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했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 조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단면이, 이 보 같은 경우는, 또 단면의 그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강제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레티스보라든지 또 허니컴으로 벌집마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이제 기둥이 아니라 보란 말이에요. 기둥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관이 지나갔어요, 배관. 관이 이렇게 보를 지나가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여기 이게 뭐야? 관이 하나 지나가야 돼요. 덕트라든가 이렇게 덕트가 밑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냥 뚫고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를 만약에 지나가야 돼요. 보랑 천장이랑 거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배관이 못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노출 천장으로 하거나 아니면 보를 뚫어버려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RC 구조에 있는 보도 타공을 해서 써요. 타공. 가장 응력을 덜 받는 곳에서 타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철거 구조 같은 경우도 타공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레티스 볼을 쓰면은 타공을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레티스 볼을 쓰면은 여기 60도 형태로 이렇게 조립한 거 레티스 볼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쓰면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다가 배관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 해서 덕트 같은 경우, 덕트 구멍을 통과할 때 쓰는 게 요 허니컴이라든지 레티스 볼가 있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거의 내가 이거 현장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H형광 써요, H형광. 이거는 사실상 이제 책에서 나오는 거고, 실제로 이거 덮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H형광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알 수 있는데, 용어 중에서, 요거 하나만 보면 됐어요.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해 둡시다. 그러면 보의 춤이죠, 보의 춤. 보의 춤이 어디예요? 요 길이를 보의 춤이라고 하자. 보의 높이. 보의 춤이라고 하자. 이 높이를 얼마나 할 거냐. 스판이 20분의 1 최소. 20분의 1 이상은 해줘야 된다. 그럼 스판이 만약에 20m예요. 스판.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야. 그러면 보의 크기는 얼마나 해줘야 되죠? 20분의 1이니까. 10에서 20분의 1이긴 하지만 최소로 보고 20분의 1이면 20m면 20분의 1 보의 춤이 얼마요? 대답 안 해요. 자, 계산해보세요.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면, 보의 높이는 얼마나 하면 돼요? 이거대로 하면은, 20분의 1을 하라고 하잖아요. 얼마 하면 돼요? 보의 높이가?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그럼 보의 높이는 얼마 하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상 거의 우리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때 보면 이런 경우 있단 말이야. 내가 설계하기 되게 쉽게 하려고. 나는 뭐 강당 같은 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을 30m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보여 두께가 얼마나 해야 돼요? 30m면 1.5m. 엄청 큰 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단 말이에요. 기둥을 이렇게 간격을 크게 하면은, 보가 크면은 그게 자재에 들어간 양이 비싸고 시공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마냥 넓게
뭐 철골 구조라는 게 기둥과 기둥 사이를 넓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뭐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넓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20m 이상을 넘어갔더니 1m까지 보가 두께가 이만해. 보춤이. 와, 상상만 해도 보가 이렇게 지나온 1m짜리 보가 지나간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천장 높이를 보통 뭐 층고를 보통 3.3m라고 치면 나머지가 2.3이가 2.3. 그렇게 설계하면은 욕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m도 좀 과한 것 같아. 1m 해야 돼. 15m 정도가 적정한 거야. 15m로 하면은 보의 높이가 한 75cm 정도 된다고 보는 거. 75cm 정도니까 그냥 할만한 거예요. 보통 보가 한 600 정도 쓰면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은 12m 정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통밥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줘요. 그래서 보가 너무 두꺼워지고 그러면 공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층고도 낮아지고 뭐 설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둥 간격을 유지해줘야지 된다. 왜? 보의 두께를 너무 크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요거.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알아. 요걸 하면 더 빡빡하니까 안전하게 하는 거지. 최소 이 정도. 20분의 정도 본다 하는 거. 그리고 알아야 될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플랜지, 외부 플랜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플랜지 사이에 보강하는 거 스테프너라고.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스테프너 몰라도 돼요. 근데 플랜지하고 외부는 알아야 돼요. 플랜지, 외부 플랜지. 요거는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이면은 기본이다, 기본. 나 저걸 모르면 무지당해. 무지당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접합. 이제 접합에 대해서 각 부재의 기둥과 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둥이랑 보니까 나머지 이제 접합에 대해서 보면 왜 접합을 왜 하냐면 길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여기요. 보통 15m 이상 되는 거는 운반하기 어렵기 때문에 15m 잘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의 길이가 15m란 말이에요. 보의 길이 15m. 그러니까 기둥 아까 했던 그 높이에 맞추면은 보의 춤도 한 75cm가 되는 거죠. 보통 그 정도의 자재를 쓴다는 얘기예요. 됐고 그다음에 그래서 작업하기도 편하고 너무 크면 작업하기 어려워요. 철골 세우기 어려우니까 작업을 편하게 하거나 운반을 편하게 하거나 또는 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접합이라는 게 이렇게 개요가 있다. 그래서 응력이 작은 부분에다가 이제 접합을 해줘야겠죠. 자, 기둥 같은 경우도 그냥 접합하면 되는데 기둥과 기둥은 우리 저번 시간 기억나나요? 철골에서 우리 철골 이음 어디서 이은다고 기억 안 나죠? 그죠? 기억 안 나는 게 안 온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안 온 거지. 우리가 철골보를 이을 때, 철골보에서 철근을 이을 때, 어디서 이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기둥 같은 경우는 1.5m, 낮은 4분의 1 밑에서 이으라고 했었잖아요. 똑같아. 기둥과 기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둥과 기둥을 이을 때도 철근 이으는 거, 철근. 이어치기가 아니라 철근 이을 때도 철골도 마찬가지로 1m 높이에서 잇는다. 보통 1m 정도. 이게 왜 이어요? 응력이 1m 높이가 응력을 제일 덜 받아요. 그래서 미는 힘, 충력 말고 미는 힘을 덜 받는다는 얘기고 또 작업하기도 편하잖아요. 1m니까. 그래서 하고 그래서 이을 때는 용접을 고력볼트로 잇는데 기둥 같은 경우는 단면이 똑같으면 좋은데 단면이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밑에 게 더 크거나 위에 게 더 크면 안 되겠죠. 위에 게 크면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밑에 게 클 수는 있어요. 밑에 게 크고 위에 게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판을 알아. 베어링 플레이트라고 하죠. 판. 베이스 플레이트 밑에 있는 거고 베어링 플레이트는 중간에 베어링 플레이트를 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베어링 플레이트 대고 중간에 가도 보강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중간에도 앵글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단면이 같을 때에는 이렇게 외부랑 여기 외부죠. 플랜지랑 외부에만 접합을 하면 되지만 기둥의 단면이 밑에 게 크거나 다를 때는 당연히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단면이 다르니까. 외부는 한쪽 면이죠. 외부에서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다 도판을 대는 거예요. 중간에 뭐 도판이 있잖아요. 도판이 있고 밑에 여기다 중간 부분에다가 여기 가운데다가 베어링 플레이트를 대고 앵글을 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그냥 아세요. 기둥을 가장 좋은 거는 똑같은 단면이 이게 제일 좋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설계하면 이제 피곤한 거죠.
근데 현장에서 뭐 이렇게 설계하는 거는 사실 본 적은 없는데, 근데 뭐 리모델링 하거나 뭐 부득이하게 할 때는 저렇게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여 접합. 기둥과 이게 가장 핵심이죠. 기둥과 보여 접합이 철골 구조 접합의 핵심이에요, 핵심. 기둥하고 보를 내가 어떻게 접합할 것이냐. 뒤에 뭐 많이 내용이 있지만 이게 조금 중요한 거니까. 주각. 잠깐만. 이 체크 한 번만 좀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기 전에 요걸 봐야겠다. 사진을 봐야지 좀 여러분들이 좀 편하지. 어디 갔지? 있었는데. 여기다. 여기 있었네. 자, 여러분들 보면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인데 앞에 좀 튀어나오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기둥에다 볼을 이룰 거란 말이에요. 볼을 접합하려고 해요. 근데 기둥에다 볼을 접합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지금 이렇게 미리 공장에서 용접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용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T자 모양으로 용접을 해가지고 온 다음에 현장에 가져와가지고 먼저 기둥을 세운 다음에 여기다 접합을 한단 말이에요. 접합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용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용접을 해오고 여기서 접합하는 거예요. 자, 볼을 접합하는. 여기가 이제 응력이 가장 적기 때문에 여기서 접합하는 건데 여기 마찰 접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접합을 하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기둥하고 보는 반드시 강접합을 해줘요, 강접합. 기둥하고 보는 강접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화 시키는 거예요. 일치화 시킬 때는 어디를 연결하면은, 아까 했던 플랜지랑 외부 플랜지를 다 접합을 시켜줘야 돼. 플랜지, 외부, H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플랜지랑 외부랑 플랜지 세 개를 다 마찰 접합 또는 용접으로 강접합을 시켜준다. 그런 얘기고. 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큰 보나 작은 보. 여기 큰 보가 있어요, 큰 보.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보. 그러면 큰 보 사이에 작은 보가 이렇게 들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큰 보에 작은 보가 이렇게 껴있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강접합을 하면 안 돼. 좀 유연하게 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연하게 접합하는 방법은 외부에만, 플랜지에다 접합하면 외부에만 접합을 해줘요.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요거만 좀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기둥에서는 이거는 기둥에다 그냥 강접합 한 거지만, 요거 잘라서 안 하고, 요 지금 플랜지랑 외부랑 플랜지 부분 다 접합을 한 거고, 요 큰 보에다가 기둥이 없잖아요. 큰 보에다 작은 보가 붙을 때는 여기는 좀 응력을 해제시킨 거예요. 여기 플랜지 쪽에는 응력 접합 안 시키고 외부 쪽에만, 여기 외부에 튀어나온 부분을 거세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거세 플레이트에다가 요것만 달아낸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강접합이 아니라 핀접합이래요. 핀접합. 그러니까 조금 유연한 거야. 왜 유연하게 설계를 해야 되냐면 너무 강하면도 너무 강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너무 강하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연하게 설계해가지고 핀접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지금 응력이 철거 구조 같은 경우는 저게 응력이 우리 핀접합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철거 구조에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있죠, 저기. 보세요, 잠깐만. 여기 기둥이라고 기둥 있잖아요. 그럼 여기 큰 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큰 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여기 작은 보가 이렇게 하나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작은 보가 큰 보에 작은 보가
맞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도 핀접합이에요, 핀접합.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꽉 접한 게 이렇게 걸쳐있는 상태인 거예요. 큰 보랑 작은 보가 이렇게 걸쳐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 걸쳐있는 상태. 근데 사실은 RC 구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체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핀접합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강성이 이제 돼 있어서 이 핀접합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철거 구조는 아니다. 철거 구조는 아주 유연해진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력이 이렇게 집중화증이 있으면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강접합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잘 되네, 이렇게 강접합이면은 변형이 이렇게 되잖아요. 기억나나요, 이거? 알지, 그죠? 강접 꽉 붙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 생기는데, 핀접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꽉 강접합인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기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예 그냥 핀접합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죠. 롤로. 자유단이죠, 자유단. 이거 어딨어요, 이거는? 자유단. 교량 쓸 때, 교량. 교량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끝부분은 이렇게. 지진이 나더라도 교량은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땅이 흔들려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철거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RC 구조와 달리 이렇게 자유단이라든지 또는 뭐 핀접합이라든지, 그러니까 핀접합이라기보다도 단순보죠. 단순보라고 하죠. 저걸 핀접합으로 이루어진 걸 단순보라고, 단순보. 단순보 형태라든지 또는 자유단이라든지 또는 강접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쉽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한 거, 안전. 높게 줘도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RC 구조 같은 경우는 RC 구조 같은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모든 게 다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야. 지진이 나는 거야.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야. 추성 파괴가 될 때 한 번에 무너지더라. 근데 얘네들은 무너지더라도 뭔가 시간차를 두고 무너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둥과 보의 접합이 그 철거 구조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구조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라.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림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강접합, 핀접합, 자유단 접합, 자유단. 그래서 기둥과 보의 접합이고, 보의 보호 접합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프렌즈 외부 프렌즈에다가 접합을 해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응력이 작은 데다가 해줘라. 보랑 할 때, 보랑 기둥이 할 때.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봤으니까 여러분들 보면 되고,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읽어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접합 중에서 이제 어디다가 접합을 해야 되죠? 땅에다 접합이다, 땅에다가. 땅에다가도 접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다가 접합하는데, 그걸 주각이라고 해요, 주각. 보통 우리가 땅에다 접합한 걸 주각이라고 하고, 이것은 그림이 있나요? 그림이 없다. 여보죠, 이거? 여기 봐, 주각이에요, 주각. 땅하고 빔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보통 우리가 철골 기둥을 세우는데, 근데 우리가 땅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높이가 일정하지. 기둥이 10개가 있다고 치면 그 10개의 지면이 땅이 다 높이가 일정할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안 그래요. 그걸 체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저거 시공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땅의 높이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의 높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철골을 이렇게 띄워놔요, 차라리. 이렇게 철골을 일정한 높이에 띄워놔요. 여기다 맞춘 거예요.
일정한 높이로 띄워놓고 여기 볼트로 이제 가조립을 해놓은 거죠. 조립해놓고 이 높이가 모든 고각의 높이가 다 같다고 보면 같을 때 이 밑에다가 무수축 몰탈 그거 기억나나요? 얘기했었는데 무수축 몰탈을 채워넣어 나중에 채워넣는 거예요. 나중에 채우면 굳어버리잖아. 그런데 몰탈 같은 경우는 굳으면 어떻게 수축이 되잖아. 수축 줄어들단 말이에요.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축 몰탈 또는 팽창 몰탈을 밑에다가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둥의 높이가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각이라고 하는 거 주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이를 보통 철골 기둥을 세워서 여기에 지금 앵커 볼트로 고정해 놓고 앵커 볼트에다가 땅에다 박는 거를 앵커 볼트라고 하는 거고 앵커 볼트로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 앵커 볼트 여기 앵커 볼트 베이스 플레이트 여기 채워 놓고 높이를 맞춰 가지고 나중에 채워 놔서 높이를 맞춰 놓은 게 한다. 이렇게 시공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앵커 볼트로 이렇게 지지해 놨다고 하는 거는 옆에서 미는 힘에 좀 유연할 수 있지 않나? 그죠? 완전히 이게 요 지금 베이스 플레이트가 여기 땅에 아주 묻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묻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이게 강접합이 되어 있는 느낌이지만 이렇게 앵커 볼트로 채워넣고 한다면 살짝 좀 유연하겠죠. 그래서 철골 구조는 뭔가 횡령에 대해서 조금 핀접합의 느낌이 갈 수도 있다. 핀접합으로서의 핀접합 같은 그런 느낌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고 다시 설명을 하면 여기 핀접합 갔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저 내용을 봤으니까 그래서 저 철골 기둥의 주각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기둥이 집안으로 전달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초로 역할을 하고 그때 H빔 밑에 H빔이라고 하는 거 H자 단면이잖아요. 그 H자 단면에 땅을 누르고 있으면은 H자가 도장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균등한 그런 분포가 안 생기니까 거기다가 균등하게 압력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베이스 플레이트, 접한. 베이스 플레이트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 H빔을 올려놓는다는 거. 베이스 플레이트도 용어상으로는 좀 중요한 용어니까 항상 알아두세요. 그 다음 윙 플레이트는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거. 그리고 리브 플레이트, 아까 봤던 리브 플레이트 이렇게. 여기 리브 플레이트. 아까 봤었죠. 요거를 고정, 리브 플레이트라든지 또는 이렇게 윙 플레이트라든가 리브 플레이트나 윙 플레이트를 대버리면 고정 접합이 되는 고정 접합. 이 베이스 플레이트에 고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고 자, 요 페데스트 아예 묻히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예 묻히게 했을 때는 강접합에 해당되는 거고 그냥 볼트만을 대체하면 아까 했던 거 볼트만을 갖다 배치했다고 한다면 뭐에 가깝다? 핀접합에 가깝다.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해지는 거죠. 이렇게 hướng力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각의 개념이나 주각에 들어가는 용어 중에서 뭐 베이스 플레이트 정도 하나 정도는 확실히 알고 나머지는 사실 그냥 뭐 나중에 읽어봐도 되는데 베이스 플레이트는 기본이에요. 기본 H자 도장이 안 생기게 응력을 이렇게 분포시키는 거 분포시키기 위해서 아래 베이스 플레이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봉강 형태의 구조라든가 핀접합 그 외 많은 구조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런 거 있다는 거 정도만 그냥 봐두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교각 설계 같은 거 한다든지 뭐 다리 같은 거 설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렇게 핀접합으로 쓰게 돼. 핀접합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자 이제 바닥 마지막 바닥이다. 바닥은 이것도 그냥 사진을 봅시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글씨만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막 졸리네. 바닥은 이걸로 봅시다. 자, 데크 플레이트. 바닥은 데크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데크 모양의 플레이트를, 이렇게 데크 플레이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데크 모양의 플레이트를 바닥에다 깔고, 이거는 하나의 뭐가 돼요? 거푸집 역할을, 거푸집. 저 위에다가 만약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면, 거푸집이 되는 거예요, 거푸집. 그래서 거푸집이 돼서 콘크리트가 일체화가 되면 뭐 어떻게 돼요? 그게 횡령을 저항해줘. 옆에서 미는 힘을 어느 정도 바닥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콘크리트가 쳐버리면, 컬걸 구조 같은 경우는 옆에서 미는 힘이 휘청휘청 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닥에 콘크리트를 넣는 순간
횡력에 대한 저항도 같이 해준다고 하는 거. 그리고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매설할 때, 이만큼 콘크리트를 부어버리기 때, 여기다가 이제 와이어라든가, 와이어를 넣기도 하고, 철근을 넣을 수도 있어요. 철근을 배근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와이어를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시공 방법으로 보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데크 플레이트를 시공할 때, 이렇게, 시어 커넥터라고 하는 거. 여기 중간에 작은 보가 이렇게 밑에 보가 있다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보가 이렇게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밀리는 거 망지하기 위해서, 시어 커넥터를 밑에 뚫어가지고 용접을 시켜버려요. 용접을. 이렇게 골 윗부분에다가. 용접을 시켜가지고, 밑에, 옆에서 미는 힘을 방지하는 거죠. 미는 힘에 대한 전단력에 대한 보강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방법도 있고, 합성보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거, 합성보. 중간에 철근을 배근하기도 한다는 거죠. 중간에 철근을 배근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와이어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보가 있어요. 데크 플레이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데크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자, 데크 플레이트. 바닥판과 일체화 하는 거. 아까 시어 커넥터 있죠? 옆에서, 이렇게 밑에다가 우리 못을 박듯이 중간중간에 못을 박아가지고, 옆에서 미는 힘, 전단력을 저항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 이게 데크플라가 뭔지 정도만, 용어에 대한 정의만 있네요. 그래서, 있고, PC 슬라브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드는 슬라브판이에요. 이거는 PC라고 하는 거는 미리 슬라브를 한 반 정도를 만들어 놓고, 갖다가 얹혀 놓은 다음에, 그거에다 다시 한번 더 깔아요. 2번. 그러니까 기존에 PC로 되어 있는 거를, PC라는 거는 기성 콘크리트라고 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슬라브를 깔고, 그러니까 반만 되어 있는 거. 거기다가 다시 반을 더 현장에서 치기도 한다고 하는 거. 벽체 있고, 가세 있고. 가세는 요거는 알아두세요. 가세라고 많이 안 하고, 보통 철골에서는 브라이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시험관 같은 거 되기도 하지만, 와이어를 대기도 해요. 시험관 같은 거 되기도 해서, 옆에서 미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람에 의해서. 미는 힘에 의해서, 그 미는 힘에 의해서, 미는 힘을 압축력이나 인장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가세의 역할은. 수평력을 인장력이나 압축력으로 바꿔줘서. 그래서 수평력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바람이 분다고 칩시다. 바람이 불면은 그게 옆에서 밀리는 힘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인장력이나 수평, 압축력으로 바꿔주면은 기둥 쪽으로 하중이 가겠죠. 그게 가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X자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X자 모양으로. 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X자 모양으로 하나 이렇게, 와이어든, 텀버클 있는 와이어든, 아니면 시험강도 상관없어. 시험강이든, 그걸 가세라고 한다. 수평력에 지지해준다라고 하는 거. 가세에 대한 용어 정도. 이제 SRC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SRC 구조는 정의만 한번 봅시다.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그러니까 철골로 먼저 배근을 하고,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콘크리트로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구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근데 그거 감싸기 전에 중간중간에 또 철근도 배근해요, 철근. 철골 구조도 있고, 철근도 있고, 그걸 콘크리트로 감싸요. 강성이 엄청 뛰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철근이 부식이 되거나 또는 화재에 의해서 피복을 하게 되는데 피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아예 피복을 해버리면 이것만큼 더 좋은 피복이 없어요. 화재가 나도 괜찮고 또 안에 있는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강성도 뛰어난 거. 이게 이제 SRC 구조라고 하죠. 철골, 청골,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초고층 빌딩.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시그넷 빌딩. 1950년대에 미스 반드로가 시그넷 빌딩에서 사실상 이거를 철골, 청골, 콘크리트 구조가 사실상 그때 정립이 된 거예요. 그전에도 요거를 시도하는 그런 건축물은 많이 있었지만 그걸 하나의 체계화해가지고 하나의 이론적으로 정립을 한 게 이제 시그넷 빌딩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시그넷 빌딩 이후로는 이제 RC 구조, SRC 구조의 건축물이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화적이고 내구적이고 일체화되고 현장 타석 콘크리트로 일체화한다. 이런 거 정도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그래서 기둥, 보호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티스볼 같은 거 쓰면 되겠죠. 어차피 금속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레티스볼 써도 되고 애청감 써도 되고 이렇게 십자형으로 조립을 해도 되고 요 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레티스 형태로 써도 되고 그냥 일반 아이빔이나 HB 형광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접합 부분이 있죠. 접합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복잡해요. 이게 철골 구조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접합부 부분이 있으니까 기둥이랑 보가 만나는 부분이 복잡해요. 복잡할 수밖에 없잖아요. 철골도 접합해야 되고 철근도 정착을 해야 되는데 원래 철근 정착할 때 넘어가서 정착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복잡해. 어느 순간에 끊어야 될 수도 있고 또 철근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부어져. H자 이 중간에 이제 철근만 있으면은 이제 잘 이렇게 타설이 되는데 안에 이렇게 뭐 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공할 때 조금 잘 다져놓고 어려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시공상의 가장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죠. 시공할 때 저런 부분 타설할 때 타설하는 부분에서 잘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거 피렌즈와 블렌지 사이에 이어진 거 스티프라고 했잖아요. 스티프라 같은 경우도 조그맣게 한 거예요. 원래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서 왜냐면 이렇게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을 때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죠. 콘크리트 주입과 배근할 때 타설이 잘 되게 배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스티프를 설치하더라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설치해라. 그래서 삼각 스티프를 설치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원활하게 해라. 뭐 그런 내용이요. 주각도 그냥 뭐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뭐 없지만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맞추고 그래서 요거는